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60대 사연자분께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시원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좀 가슴 먹먹해지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끝까지 들어보시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중반에 들어선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가 얼마 전 있었던 며느리와의 에피소드를 저도 한번 꺼내보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네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몇십만이 된다는 우울한 뉴스와 산불 소식 등 힘든 일이 많은데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잠시나마 즐겁고 통쾌한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의 시골 마을에서 삼남인 여중 셋째로 태어났고 읍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매로 지금의 남편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남편은 옆 동네의 부잣집 아들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지만 경영학을 전공했던 것, 우리가 두 번째 데이트를 한 날 시를 좋아하던 저에게 시집을 선물할 정도로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려고 선을 몇 번이나 보면서 지금의 남편과 같은 사람을 처음 봐서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렇게 우리는 양가의 축복을 받고 결혼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편은 제게 너무나 잘 대해주셨고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나 어머님은 제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며 다정하게 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작업을 많이 하려고 하면 필요 없어. 그냥 일하지 마세요 하며 손수건을 흔들며 막으셨어요. 먹고 쉬세요. 과일 좀 먹어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시아버님도 조용하셨지만 항상 제 용돈을 주시는 등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한 결혼 후 저만 집안 다스리고 남편이 일해서 돈을 벌어와야 했지만 남편은 사업이 번창하며 항상 우리 경제적 상황을 넉넉하게 유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삶은 전형적으로 남편의 그늘 밑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아들 둘을 키우면서 잘 살아온 인생이에요. 이런 저 솔직히 듬직한 아들 둘이 있습니다. 최근에 두 아들 모두 결혼도 했죠.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에 친한 형님들과 동생들은 돈 걱정도 없고 큰 병도 없고 자식들도 혼사를 다 치렀으니 무슨 걱정이 있냐며 부러워하면서 항상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 팔자가 편리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저에게도 큰 걱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요.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못할 자식 걱정인데요. 먼저 아들 녀석들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두 녀석은 부모가 같다는 것과 성별이 남자라는 것 말고는 도통 공통점이 없는 아이들로 마치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첫째를 가졌을 때 남편과 사이도 좋고 시댁에서도 잘 챙겨주셔서 마음이 편해서 그랬는지 입덧도 없고 진통도 조금만 하고 첫째를 낳았어요. 첫째 녀석은 태어날 때도 수월했고 자라면서도 많이 울지 않고 잠도 잘 자며 순하디 순했습니다. 옹알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보고 웃는 모습까지 마음이 뭉클해졌죠. 모습이 저에게 안정을 주는 모습은 아직도 눈에 보기 좋을 만큼 너무나도 부드럽고 아름다운 아기였습니다. 이유식 투정 한 번 없이 항상 만들어주었던 이유식도 잘 먹어주었으며 잠자리에 누르면 바로 잠들어서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행복하게 첫째를 키우던 중에 첫째가 2살이 되었을 때 또다시 태를 느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째를 낳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둘째는 태중기부터 저를 수고롭게 했었어요. 태중에 계속 딸꾹질을 하여 저를 걱정하게 했지만 첫째를 낳을 때는 문제 없던 혈압이 둘째 임신 중에는 자꾸 높은 곳에서 나온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하자고 하실 정도로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로 인해 저를 걱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첫째를 낳을 때는 자연분만으로 수월하게 태어났지만 둘째는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심박수가 60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급박하게 다시 수술을 해야 했어요. 정말 난산이었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버텼느냐고 물어봐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둘째는 자라면서도 까탈스럽게 그지였습니다.
제가 많이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어쩔 수 없었어요. 분유를 먹이지 않았는데 분유를 먹고 싶지 않다고 혀로 밀어내기를 자주 했고 가끔 토하며 잠도 잘 자려 하지 않아서 계속 안아서 재우다 보니 제 허리는 나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유식을 시작한 후에도 입이 가끔 짧다 조금만 먹으려 하고 달래줘도 떼쓰기를 멈추지 않고 동네가 떠나라며 울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얌전하고 순하고 잘생긴 첫째를 더 좋아했습니다. 아무리 같은 자식이라도 더 예쁜 자식이 있을 수 있겠죠? 어렸을 때도 제 말을 잘 들어주던 첫째가요. 큰 아들은 자라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항상 선생님의 칭찬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의젓하고 또 똘똘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나. 뿌듯해하시는 듯 인물도 좋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죠. 제 나이도 그렇게 된 거구나. 그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지금 생각해보면 민망한 짓이었지만 자식을 자랑하는 것 같이 매우 많이 해왔고 떠들며 키운 것 같아요. 제 눈에는 한없이 잘나고 또 아름다웠기 때문에요. 하지만 반면에 둘째는 평범한 외모에 항상 까불기만 하고 까탈스럽게 꾸는 데만 신경 써서 둘째 교육은 그저 형이 하는 것만 따라해라 하듯이 대충 시켰던 것 같아요. 같다. 사실 처음인 첫째의 성장에 맞추어 이것저것 하기도 벅찰 때도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는 어린 시절의 모든 에너지를 남편을 챙기고 두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데에 쏟았다. 다행히 남편은 그렇게 꽉 막힌 스타일이 아니어서 제가 힘들어하면 언제나 도와주곤 했죠. 일은 바쁘더라도 집의 자리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항상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직업도 없고 삶도 없었지만 남편을 항상 고마워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더군요. 아이를 키우면 시간이 참 하루하루 느리고 1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고 아들들은 장성에서 고3을 겪고 또 수능을 보고 군대를 가고 그렇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 예뻐하고 자랑하던 첫째 녀석은 자라면서 자신이 도련님 대접에 익숙하다 보니 사교성이 없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어요. 친구들로부터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본인 역시 누구에게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죠. 항상 우등생이었지만 성적은 중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떨어져 평범해졌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이것저것 시켜놓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 수업을 조금 게을리 들어도 따라갈 수 있었는데 확실히 중3 이후로는 노력하지 않으니 성적이 곤두박질 쳤어요. 특히 고1이 되고 처음 본 단편성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크게 상심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첫째의 성적은 그 후로도 계속 떨어져 결국 첫째는 지방국립대로 진학하게 되었죠. 반면에 제가 첫째를 따라다니느라 신경 쓰지 않았던 둘째는 사춘기에는 제법 반항도 하고 학원도 땡땡이를 치는 등 제 속을 뒤집어 놓더니 희한하게도 타고난 머리가 좋은 것인지 공부만 하던 형보다 더 좋은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저로서는 그 놈은 그렇게 놀고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했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일이었죠. 그런데 자식 일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니 나중에 결혼에 있어서도 두 놈 다 또 제 예상을 빗나가는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큰아들 녀석이 좀 고집도 있고 대접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연애를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큰아들 녀석이 선뜻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며 직장을 같이 다니고 있다고 한 아가씨를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큰아들은 보일러를 취급하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가씨는 거기서 격리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밀조밀 여성스러운 얼굴이었는데 몸매도 가녀리고 긴 생머리에 찰랑거리는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이 딱 봐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저러다 말겠지 설마 결혼이야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냥 큰아들의 연애를 가타부타 큰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연을 만난 둘은 제대로 결혼 허락을 받겠다며 어느 날 저녁에 우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사실 그 아가씨는 예쁘장하고 싹싹했지만 아들이 나온 대학보다 못한 대학을 나왔고 집안 형편도 그닥 좋지 않았어요.
진정 아버지가 마을버스 기사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맏며느리를 들이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 싶었던 데다 상대적으로 우리 집이 많이 풍족하고 해서 마뜩찮은 데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과 항상 팔짱을 꼭 끼고 아들 옆에 서서 웃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과 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큰아들의 표정을 보니 차마 헤어지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집도 센 녀석인데 억지로 헤어지게 했다가 평생 총각으로 늙어 죽겠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나는 난생 처음으로 자식의 혼인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정신없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한복을 곱게 입고 손님들께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내 둘째 아들과 얘기하는 젊은 아가씨를 보았어요. 그녀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 면접 때 입던 것처럼 검은색 자켓과 바지를 입고 안경을 쓴 아가씨였지만 웃으며 내 둘째와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날은 너무도 정신이 없어서 둘째 친구도 결혼식에 왔나 봅니다. 생각해보니 혹시 여자친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항상 제 말을 안 듣던 아이였지만 그래도 여자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말이 이미 2년이 다 됐다고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 한 번도 인사를 시키지 않았는지 물었더니 그 아가씨가 결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아들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결혼을 원치 않는 아가씨와 왜 사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둘째 녀석은 능글능글 웃으며 엄마, 비혼족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저와 그 사람은 비혼족이에요. 우리는 결혼해도 라고 말했어요. 자기 생활이 중요하니까 직장으로 살 거라고 하면서 자기랑 생각이 맞는다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등 온갖 해괴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 아들이 결혼하는 걸 보면서 이제 둘째만 잘 보내면 내 인생의 큰 과업은 끝이겠구나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손주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마음 한켠을 내려놓고 애썼는데 갑자기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잘 나가는 연구원이어도 나이가 40이 넘어서 자식 하나도 없어 보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초라한 것이다. 이놈아.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런 헛소리하는 아가씨와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너희 형수처럼 싹싹하게 처리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아가씨를 찾아본다 하고 아들 녀석 뒤통수를 쳐서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키울 때마다 속을 뒤집어 놓는데 또 내 속을 헤집고 다니는구나 하며 이렇게 대화에 이어나갔습니다. 둘째 아들 녀석은 실실 웃길 뿐 헤어지겠다 말겠다 하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 아가씨가 누구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결혼하지 않을 사이였기 때문이죠. 정말 기가 차고 숨이 막혔어요.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른다 해도 몇 년이나 교제했다면 당연히 서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얘긴데요. 말의 아들 녀석은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며 자꾸 부담 주지 말라고 저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둘째와 신랑이 하는 동안 첫째네 부부는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이어갔어요. 저희 집 부근에 25평 아파트를 한 채 사주었고 혼수를 아기자기 채워와서 둘이서 항상 우리 집에 들러 주말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댁이 멀수록 좋다고 친정 바로 옆에 집을 얻는다는데 저희 집 부근으로 집을 얻어 자주 들여다봐주는 며느리가 너무 예쁘고 고마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너무 다른 참을성 있고 어른같이 대접해줄 줄 아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제 주변 친구들도 첫째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다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애가 다 있다고 너희 아들은 연애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애를 만났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좀 거부감을 느꼈다가 미안하기도 했지만 큰 아이를 키울 때 헌신한 만큼 눈이 높고 좋은 사람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며느리를 잘 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정말 첫째 며느리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알지 못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어느 날의 오후였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항상 동네 뒷산에 오르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등줄기가 뻐근해서 몸이 움직이기 싫었지만 그래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동네 뒷산은 생태공원으로 조성돼 있어 나름 정원도 예쁘게 가꾸어져 있고 전망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산속에 있는 기분이 아니라 잘 정돈된 정원을 산책하는 기분이라 자주 그곳을 방문했어요. 30여 분 동안 숨차게 바빠 서둘러 산을 오르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발이 확 뛰치면서 나무 계단 옆바위 틈으로 순식간에 벌어지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굴러 떨어졌어요. 순간 머리가 띵하고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어요. 나무 계단이 사가져서 세게 밟자 무너져 내린 것이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아저씨 한 분이 119에 신고를 해주셔서 겨우 구급차에 실리게 되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첫째에게 먼저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서 둘째에게 다시 전화했죠. 여보세요. 재현아, 엄마 지금 등산하다가 발을 접질렀어. 구급차야. 여보세요. 엄마 많이 다쳤어. 그러면 무조건 땡땡 병원으로 가자고 해. 거기 응급실로. 아들 녀석은 그 병원을 꼭 집어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병원은 거기가 아닌데 왜 그 병원을 고집하나 의아했지만 일단 아들이 시키는 대로 그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응급실로 갔더니 어떤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 의사가 뛰어오는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 아니겠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거기다 다짜고짜 달려온 의사는 저에게 대뜸 써머니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뿔테 안경을 쓴 검은 긴 머리의 아가씨였는데 저는 그 안경을 보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아들이 만난다던 결혼식에서 봤던 그 아가씨였어요. 아, 우리 둘째랑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저는 구급차 침대에 누워있는 중에 둘째 여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결혼식 때 얼굴을 본 적이 있다며 알고 있었다고 하고 인사가 늦어 죄송하다며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매우 예의 바르고 직업도 너무 좋은 아가씨여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둘째 여자친구는 담당 의사에게 쟤를 잘 부탁하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다시 오겠다며 사라졌어요. 의사들이 매우 바빠서 그래서 안 오겠구나 생각했지만 글쎄 제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입원하게 되자 자주 입원실로 와서 챙겨주고 이것저것 도와주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사다 주는 등 저를 살펴주는 것이었어요. 첫째 딸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둘째 여친이라는 아가씨와 둘째 아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입원한 며칠을 잘 보냈습니다. 남편이 오겠다고 하니까 한 번만 들여다보러 오라고 집에서 쉬시라고 말했습니다. 며칠만 입원하면 되고 심각한 상황도 아니어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도치 않게 둘째 여친과 함께한 몇 일간 그 아가씨는 생각보다 매우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누가 봐도 그 아가씨가 아까울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내심 결혼을 시키고 싶어졌습니다. 넌지시 왜 결혼 생각이 없느냐고 병실에 잠깐 들른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자마자 아가씨는 웃으면서 제가 결혼 생각이 없다고 그러던가요라고 답했습니다. 재현 씨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징크하고 싶다고 한다고 재현 씨가 고집을 부려서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다면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뜻밖에도 그 아가씨는 자신은 결혼을 하고 싶지만 둘째 녀석이 고집을 부려서 연애만 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결혼하자고 하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의사식이나 되는 아가씨가 뭐가 아쉬워 우리 아들 녀석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냐고 하자 아가씨는 제 아들 녀석이 아니면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이 의대에 가기 위해 재수 삼수할 때 유일하게 자신을 챙겨주고 잘 대해주던 좋은 사람이고 내가 백수일 때나 의사가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이라 꼭 곁에 같이 있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둘째가 늘 장난만 칠 줄 알았지? 그렇게 속이 깊은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알아주는 그 아가씨가 고맙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돈이나 조건이 중요한 요즘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는 아가씨가 있다니 정말 고맙더군요. 그렇게 둘째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저는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35살 넘기기 전에 너희들도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형을 보면 결혼해서 사는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지 않니 하고 저는 필사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간신히 안내 케어로 둘째도 결혼을 시킬 수가 있었죠. 이제 정말 걱정이 없었어요. 제가 인생의 큰 과업으로 생각했던 자식들의 혼사를 끝내고 거기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천사 같은 며느리 두 분이 집에 오자 집안 분위기도 더 밝아지고 좋아지는 듯 하더군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만큼 제 삶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자주 다니지 않았던 여행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동안은 아이를 키우느라 쉬운 여행을 하지 않았고 이제는 늙어가며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남편과 함께 일본과 가까운 동남아 지역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먼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지로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어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지상낙원으로 불리는 하와이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여행지였어요. 그런데 마침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온 큰아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결혼기념일에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불고기 전골을 떠주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요. 어디를 갈 계획이에요? 한 주일 정도 다녀오시나요? 이번에는 휴가를 좀 더 길게 쓰고 멀리 다녀오려고 해요. 하와이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신혼여행지로 가고 싶었었지만 그때는 못 다녀왔어요. 하와이는 가고 싶었던 여행지 중 하나였어요. 저는 하와이 여행 일정을 좀 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하와이에는 오아후라는 본섬이 있고 그 외에 작은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네는 일주일이기 때문에 가는데 8시간, 오는데 8피간이어서 5일밖에 관광할 시간이 많지 않아 다른 섬은 가지 않고 오아후 섬에만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와이 노래를 부른 것인지 남편도 제 눈빛을 바로 알아듣더군요. 그런데 혹시 말이 아져요. 나 우리도 같이 가고 싶은데 어때? 어머니 아버지도요? 여행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겨우 너희들 다 결혼시키고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야? 그동안 참았던 것이지요.